통화 정책, 그 경영학에서 따르는 마케팅처럼 굉장히 당연한 거고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는 개념입니다. 생각보다는. 오늘은 중앙은행 톱파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통화 정책,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아주 고리타분한 주제라서 조금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중앙은행의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하는 그거를 이제 주로 다뤘고, 살짝 중앙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다뤘는데, 지난번에 살짝 다뤘던 중앙은행이 하는 일,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구분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중앙은행이란 무엇이냐, 중앙은행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거를 다뤘잖아요. 법인으로 이제 주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존재 양식,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거를 라틴어로는 이제 모더스 비벤디. 갑자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네. 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모더스 비벤디. 영어로 하면 mode of being, 존재하는 양식을 지난번에 다뤘고요. 오늘 다루는 것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modus operandi, mode of operation, 통화 정책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중앙은행이 하는 일, modus operandi만 가르치고 modus vivendi는 가르치질 않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modus vivendi를 한 것이고, 오늘 modus operandi, 통화 정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퀴즈고, 두 번째 아주 쉬운 퀴즈. 예. 장사하는 거하고 물건 파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장사를 하는 건 시장 자체에 대한 관점이 녹아들어 있지 않으면 전 장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파는 건 교환을 통해서 그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일인 거죠. 철학적이네요. 저는 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원시 공동체 사회가 해체가 되고 사유재산이 생긴 다음에 장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장사하는 게 buy low, sell high,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거하고 물건 파는 거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 마케팅이란 말이 나온 것은 대중소비가 시작된 1950년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마케팅이 있었나 없었나? 인류가 시작된 BC, 사유재산이 시작된 BC 6세기부터 지금까지 마케팅이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그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학문적으로 마케팅이란 말을 뒤늦게 한 몇십 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돈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통화정책이 있어요. 세 개가. 세 개가 결국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세 개 중에 당연히 돈이 제일 먼저 나왔겠지, 그죠? 예수 시대부터 있었고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나온 게 17세기 초에 중앙은행이고, 통화정책이란 말이 이제 마지막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세 개의 관계를 이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통화정책, 경영학에서 따르는 마케팅처럼 굉장히 당연한 거고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는 개념입니다. 생각보다는. 애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국부론 책 뒷부분 절반은 사실은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대한 예찬론이거든요. 영국이 네덜란드 같이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금융을 발전시켜야지 영국 경제가 좋아진다 하는, 영란은행도 있었지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칭송을 해요. 그러나 그 책에는 센트럴 뱅크라는 말도 없었고, 머니터리 폴리시, 통화정책이란 말도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에. 그리고 중앙은행론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그 월터 버젯의 롬바르트 스트리트라는 책, 우리가 잘 아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소개한 그 책에도 통화정책이란 말은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통화정책이란 말이 그럼 언제 생겼을까? 경영학에서 마케팅하고 비슷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케인즈가 대공황이 시작되던 1930년, 그때 이제 그 화폐 개혁론이란 책하고 일반 이론이란 책에서
통화정책이라는 말을 처음 썼던 것 같아요. 아. 그전에는 경제학자들이 없었고 그 사람들은 통화정책을 뭘로 알았던 거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금융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은 실물의 그림자라고 봤기 때문에 머니터리 폴리시, 감히 은행이 하는 일에 폴리시란 말을 붙이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하고 이제 케인즈가 처음 이제 폴리시란 말을, 머니터리 폴리시란 말을 썼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 출신의 아바 러너라는 경제학자가 내가 소련에 있다가 서방 세계에 와서 가만히 보니 니들이 하는 게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 정부가 하는 피스컬 폴리시가 있고 돈을 찍는 중앙은행이 하는 머니터리 폴리시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 해서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이죠. 아마 그때가 거의 처음으로 케인즈랑 더불어 30년대 40년대죠. 그때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이죠.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처음 그렇죠. 생긴 말이네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중요시 밝히면서도 통화정책이란 말을 못 만들었다가 결국 그 소련 출신의 부인을 둔 케인즈하고 소련에서 온 아바 러너가 통화정책이란 말을 개념과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게 좀 또 하나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이 만들었던 단어 통화정책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통화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있고 뭐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하고 쫙 1번부터 20번까지 다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는 일을 이렇게 많이 늘어놓는다고 결코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기 보면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도 통화정책이래요. 5만 원짜리를 만들까? 10만 원짜리를 만들까? 거기다 신사임당을 집어넣을까? 김구 얼굴을 집어넣을까? 그게 통화정책인가요? 그건 통화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은행법 28조에 보면 그런 것도 통화정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 시정을 요구하는 거.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 건 구걸 아니에요, 그거? 구걸도 통화정책이래요. 그래서 저게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요청만 하는 거죠. 네네네. 뭐 그건 이제 저기 뭐 다른 별도로 놓고 보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비교적 늦게 만들어진 한국은행 법에서조차 통화정책의 범위가 너무 넓게 잡힌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압축하고 졸여가지고 보통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그 예금을 받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하고 채권을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수신, 여신, 채권 매매 이 세 개를 통화정책의 3대 유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신, 중앙은행의 예금을 받는 거를 한국은행법에서는 수신이라는 말하고 더불어 지급준비제도 해가지고 굉장히 거창한 이름을 붙여요. 여신은 그냥 여신인데 뭔가 여신보다 수신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고 또 채권 매매는 또 특이하게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조작이란 말을 붙이면 뭔가 좀 부정적인 거죠. 조작의 한자가 이제 오퍼레이션이 있고 매니플레이션이 있고 그런데 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것보다는 이제 만지작하고 사고 판다 하는 뜻인데 아무튼 조작이란 말은 지급준비 제도보다는 조금 더 좀 격을 낮추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이 하는 수신, 여신, 채권 매매도 왜 이렇게 격을 둘까? 격의 차이를 둘까 하는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인데 그런 건 이제 교과서에서 안 다루잖아요. 그러게요. 수신 17세기 처음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을 때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한테도 돈을 받아서 일반 상업은행들하고 똑같이 수신 경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죠. 그게 이제 1차 대공황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금본위 제도에서의 중앙은행 수신은 간단해요. 금화를 받아서 보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본위 제도에서 중앙은행의 수신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돈은 중앙은행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조물주가 땅에 박아놓은 금을 민간업자가 캐서 이렇게 규격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중앙은행이 보관하는 거니까, 수신을 이야기할 때의 중앙은행은 사실은 은행이라기보다는 창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수신은 별거 아닌데, 네. 별거 아닌 거를 대단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급준비 제도, 이게 뭐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된 데는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본위 제도에서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는 중앙은행의 수신이라는 건 그냥 금화를 만들어서 받아서 보관하는 건데, 전쟁을 치르거나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금화만 돈으로 쓸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미국의 남북전쟁 때인데, 링컨 대통령이 지금 전쟁 치르기 바쁘니까 유럽처럼 금화만 돈을 쓸 수 없다. 그때는 이제 링컨 대통령이 워낙 얕잡아 보여가지고 남부가 이제 이탈하고 막 그랬으니까, 정부가 돈을 찍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날 테니까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종이돈을 만들어서 뿌리면 그게 돈이다. 다만 그렇게 돈을 발행하려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담보로 해야 된다. 최대 수혜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정부죠, 그죠? 그러네요. 그죠? 예. 겉으로는 모든 은행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북부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만큼을 담보로 하면, 연방정부가 1억 달러를 채권을 발행하면 그 1억 달러 채권어치를 일단 사놓고, 이제 그걸 뭘로 또 사느냐는 하나더 이슈인데, 그거만큼을 당신 은행은 고객을 상대로 또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하는 권한을 줘요. 그 장치 이름을 지급준비제도라는 말을 링컨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채랑 1대1의 그렇죠. 예. 값어치로만 그렇죠. 예.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사실상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금 대신 링컨 대통령이 뿌리는 국채가 그 역할을 할 테니, 당신들은 국채를 열심히 인수해주고 그것만큼은 우리 경제에 유통시키자. 굉장히 복잡한 수사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만들면서 Reserve Requirement System, 지급준비제도라는 말을 붙여서 중앙은행의 수신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수사인 거죠. 그럼 당시에 일반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동의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동인, 그러니까 국채를 동의. 왜 사서 자기네들이 또 추가 발행을 하고자 했을까요? 일단 나는 링컨 대통령 싫고 연방정부 싫어. 그러면 옛날처럼 금화를 갖고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저희가 일단 1억 인수할게요 하고 고객들한테 1억 달러만큼 대출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갖는 게 더 좋겠어요. 이제 영업 면에서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냐, 전국은행이 될 것이냐 하는 선택권을 은행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일단 사이즈를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저는 링컨 대통령 편향 쓰겠습니다 하고 링컨 대통령이 그 금융계를 정치적으로 자기 쪽으로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국채를 확보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죠. 스케일업이 쉬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이제 남부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인데, 결국 이제 미국은 지급준비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MMT 이론이잖아요. 발권기관이 국채를 무조건 인수를 해서 그것만큼 돈을 뿌린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보면 MMT 이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행자기도 하네요. 아무튼 결론은 수신 여신 채권은 아주 굉장히 단순한 업무인데, 유난히 수신은 지급준비제도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 붙었다. 그 계기는 미국의 남북전쟁이고,
그 국채를 많이 팔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코드로서 그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그게 한 60, 70년 지난 다음에 케인즈라는 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유럽은 생각을 못했는데 미국도 가만히 보니까 저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 네. 지급 준비율을 100%로 하지 말고 70%로 할 거냐 50%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은행들이 그 대출 여력이 확 달라지니까 지급 준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고객들이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100%를 다 쥐고 있어라. 그렇지. 이런 의미죠. 유럽의 근본이 제도가 100% 지급 준비 제도인 거죠. 그죠? 네. 그 말을 받은 만큼만 종이돈으로 바꿔줘서 종이돈은 완전히 그 말랑 1대1 휴대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만큼의 돈이 은행 금고에 금덩어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미국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지급 준비율을 조절하면 경제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네? 하고 케인즈가 지급 준비 제도 그거 괜찮은 제도인데? 라는 말을 붙이니까 그 이후에 그게 모든 교과서에 실리게 된 거죠. 유럽의 눈으로 보면 그건 하나의 치팅이고 네. 그 사기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사기가 아니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케인즈가 얘기한 것인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3대 기본 행위 중에 하나 수신은 지급준비제도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신으로 넘어가죠. 여신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돈 빌려주는 거. 여신인데 여신을 해줄 때 금리가 중요할까? 양이 중요할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수신에서도 지급 준비율을 5%로 할까? 10%로 할까? 이제 그게 뭐 중요하듯이 여신으로 할 때는 가격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그 시대에 따라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금리가 중요했다가 20세기 초반에는 양이 중요했다가 다시 지금은 금리가 중요해서 각국이 뭐 정책 금리라고 그런 것을 합의해서 모여서 의결한 다음에 땅땅땅 두들기고 또 우리가 왜 금리를 동결했는지 올리거나 낮췄는지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금리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이죠. 그거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룬 것처럼 서양에서는 금융업이 유설이라고 하는 고리 대부업이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굉장히 금기시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불법 업종이었잖아요. 네. 금지 업종이었는데 성경에도 나오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너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해서 교회법에서는 16세기 초에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뭔가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법 사업인 것 같고 양심에 꺼리키는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나 하는 일. 그렇죠. 네. 그래서 점잖은 사람들이 금리를 바꿔? 금리를 올리거나 낮춰? 그거는 아니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거기 어떤 윤리적 잣대로 보잖아요. 네. 장관이 임대료를 높이 받으면 아니 어떻게 장관이 저렇게 임대료를 14%나 올려받아? 국민들이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뭐 장관이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생각이 옛날에 있었던 거죠. 아니 금리는 그냥 5%면 5%, 6%면 6%지. 고정금리만 금리처럼 그렇지. 생각됐던 거네요. 그걸 어떻게 감히 사람이 금리를 움직여 천박하게 그리고 그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기록에 보면 영란은행은 그 총재가 6명인가 바뀌는 동안 1746년에서 1822년까지 프랑스도 한 27년 동안 1820년에서부터 47년까지 금리를 절대로 안 바꿔요. 저 연 5%, 4% 이걸 보니까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그렇죠.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 갑자기 확 느껴지는데요. 그때 8% 받았던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저도 수치로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수십 프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엄청난 일이었군요. 그 베니스의 상인. 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샤일록한테 안토니오가 왜 돈을 빌리러 가는지 압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배가 파산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해상보험이 없었다. 그렇죠? 네, 해상보험이 없어가지고 배가 파산을 하면 그냥 폐가 망신하는 거죠. 로이드 뭐 이런 게 없었던 그렇죠. 시대니까요. 예. 지금도 가끔 배가 등치가 커서 문제가 되잖아요. 저 수에즈 운하에 예. 배 한 척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뭐 그냥 끙끙대고 있는데 네. 그 많은 짐을 싣고 가는 배가 파산을 하면 그냥 해상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쫄딱 망하는 건데 그 보험 얘기는 다음에 이제 다시 다루도록 하고 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웬만하면 안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0.25%씩 올리거나 낮추고 난 다음에 뭐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의견도 발표하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의 시각으로 지금을 보면 우리 후손들이 미쳤구나 미쳤어 할 거예요. 금리 정책이라고 그러는 것이 언제는 금기 사항이었다가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된 것이죠. 그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을 향해서 그 금리 갖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유태인들은 옛날부터 금리 뭐 신용도 낮으면 높기도 받고 한 건데 뭘 그렇게 끙끙대 하고 로스차일드가 영란은행을 향해서 한 수 가르쳐 줘 가지고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것인데 또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통화주의로 넘어가면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통화량을 관리를 하다가 다시 90년대부터 금리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가격이 중요하기도 하고 양이 중요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다. 지금 금리가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다시 부각된 것은 그래봐야 한 30년밖에 안 된 얘기거든요. 이거 통화정책은 언제든지 쉽게 바뀐다. 중앙은행들이 뭐 대부분 돌건물에 들어가 있고 다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변덕이 심한 조직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인 것 같아요.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로스차일드과의 권고를 잘 받아들였나요? 그렇죠. 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농경시대와 달리 경기의 진폭이 이게 커졌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옛날에는 흉년이 들거나 풍년이 들거나 그럴 때나 좀 이렇게 물가가 움직이고 경기가 이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주기적으로 경기가 진폭이 커지고 이러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해서 좀 자주 조정을 해가지고 좀 경제의 페이스를 조정해야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기독교 교리 말고 금리를 왜 조절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제 조심스러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생기잖아요. 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제 기독교 교리인 게 있고 두 번째는 경제 이론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두 번째를 좀 더 먼저 설명을 하자면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면 예금이 늘어나거나 대출이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돼서 중앙은행이 그때는 민간은행이었죠. 작은 은행이 한 작은 결정이 경제 전체를 들썩날썩하니까 이게 이거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야? 하고 겁이 나가지고 나비 효과가 무서웠다. 나비 효과가 무서운 거고 그래서 그럼 금리 조절을 안 하면 뭘로 했겠어요?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때 통화량 조절하고 애매하게 가격도 아니고 수량 조절도 아닌 신용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는 신용 정책이라는 말도 없었지. 신용 정책 오늘날로 보면 이제 신용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폈는데 뭐냐 하면 대출 자격을 정하는 거죠. 자, 만기 90일 이하의 상호보험만 재할인한다. 그러지 말고 90일이 아니고 180일까지 늘린다. 365일까지 늘린다. 그게 일종의 완화 정책인 거네요. 기간이 늘어나니까. 뭔지 그렇게 하면 컨트롤러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움직이면 전체가 다 들썩날썩하니까 불안한데 뭔가 이제 대출 조건을 움직이는 것 그것을 신용정책이라고 하죠. 크레딧 폴리시. 한국은행법에도 통화신용정책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통화정책, 퀀티티만 정하는 게 있고 신용정책, 그 조건, 퀄리터티브한 걸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가격을 조절하기도 하고 대출 조건을 조정하기도 하는 그 삼박자를 갖고 지난 400년 동안 한 400년 동안 중앙은행이 이렇게 패션을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여신 정책까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공개시장 조작인데요. 네, 말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예. 아까 지급준비 제도라는 말이 네. 결국 수신인데 네. 수신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복잡하고 거창하고 거룩한 것처럼 만드는 거라고 했듯이 공개시장 조작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일단 공개시장 조작이란 말을 쓰는 나라가요,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국, 일본, 거기는 그냥 채권의 매매, 중국도 채권의 매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필리핀, 미국, 유럽 중앙은행은 미 연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개시장 조작이란 말을 쓰는데요. 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많아서 다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말만 쓸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왜 이렇게 쓰는지도 모르고. 공개시장 조작이란 말은 수신이나 여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하하는 이름입니다. 채권의 매매를 굉장히 좀 비하하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예. 그러면 미국은 왜 공개시장 조작을 비하했을까요? 그게 이제 질문이 이제 하나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연준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중앙은행을 만들 때는 우리 중앙은행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 중앙은행이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철학이 사람마다 여당 야당의 생각이 달랐어요. 은행이면 예금 받고 대출하고 수신 여신만 해라. 그것만 네. 하는 거지. 지네가 뭔데 채권을 사고 팔어? 네. 그건 증권사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붙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채권을 사고 파는 거는 오퍼레이션이다. 어쩌다 한번 가끔 일어나는 일, 혹시 할 수도 있다 하는 여분으로 주는 개념이었고요. 응급조치 같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서양을 건너서 두 양쪽 대륙이 그 달러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화를 유럽에서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도 있는 일.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은 사실은 채권의 매매보다는 금의 매매가 훨씬 또 예. 그 외환의 매매가 훨씬 더 의미가 강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란 말을 이제 붙이게 됐는데, 법을 만들 때 채권을 사고 파는 거는 아주 이례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야,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미국 사람들은 이건 당연한 일이야. 경기가 나빠지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중앙은행은 할 일이 없는 게 당연하지. 뭘 지네들이 뭘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대통령이 임명한 7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그때 뉴욕 연준 총재였던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채권을 사고 팔면 예상치도 못하게 경기가 나빴을 때 돈이 풀려가지고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고, 거꾸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채권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유동성을 흡수하면 경기는 안정으로 돌아와 해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통화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선제적인 통화관리의 개념을 처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연준 위원들하고 굉장히 트러블을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왜 자꾸 네가 해? 해가지고 트러블이 이제 많았어요. 아까 이제 하나 얘기가 빼뜨렸는데, 공개시장 조작은 그렇게 하찮은 일이었었으니까 법에 누가 정하도록 했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이 아니고 네. 우리로 치면 지점장에 해당하는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니 내가 당신들이 뭐라고 저기 떠들더라도 난 내가 한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채권을 사고 팔아서 연준에서 미국 그 워싱턴에서 보기에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지 멋대로 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뉴욕 지부만 좀 따로 놀았겠네요. 그렇죠. 예. 따로 놀아가지고 12개 지역 연준들이 나머지 11명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워싱턴에 붙어야 돼? 뉴욕에 붙어야 돼?
그 트러블이 많이 생겼었어요. 결국은 대공황이 끝나면서 결국은 스트롱이 옳았는데 법률적인 근거는 좀 약했어. 그래가지고 35년에 연준법을 고치면서 FOMC라고 그러는 것을 만든다. 그때 시작됐군요. 거기는 네. 대통령이 임명한 7명과 민간이 임명한 12명이 같이 참가를 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결정한다. 3대 수신 여신 공개시장 조작 이 3개 중에서 유독 공개시장 조작만은 7명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닌 다른 12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정한다.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이 처음에 이것이 법을 만들 때는 가장 하찮은 일이라서 조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돼가지고 12명 플러스 7명, 22명이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2명 플러스 7명이면 19명. 19명. 예. 제가 추가로 3명이 다르게 들어가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개시장 조작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거기서 생긴 거죠. 그러면 그때도 연준법에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었나요? 아니면 저게 개정되면서 같이 들어간 건가요? 물가 안정은 그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의 품질을 잘 유지해야 되듯이 중앙은행이라면 자기가 만드는 돈의 가치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그 경찰이 치안을 강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물가 안정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옛날에는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지고 고용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면 됐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안정이랑 충돌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냥 세상 따라 움직이는 게 안정된 거라고 보는 것이고 통화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파로 계속 가는 게 버퍼를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생각인 거고 좀 달라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개시장 조작까지 이제 끝마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제가 중앙은행 지금 27년째 다니면서 가장 흥미롭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인상도 엄청 스트롱하게 생겼네요. 일단 잘생기고 스트롱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벤자민 스트롱이 뉴욕 연준 의장으로 있었을 때 뉴욕 타임즈 타이틀이 그런 게 있었어요. 미스터 스트롱 이즈 투 스트롱.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JP 모건의 가방 못지라고 그러죠. 수행비서 가방 들어주고 문 열어주고 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JP 모건이 야 너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못 갔는데 내가 좋은 교수 하나 소개시켜 줄게 해가지고 뉴욕에서 가장 돈 많은 은행가 부인한테 장가를 잘 보낸 거죠. 대빌 사이로. 거기 가서 실력을 발휘하니까 뉴욕에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진다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욕 연준의 총재는 이 사람이 돼야 돼 하고 뉴욕의 모든 은행가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람을 총재를 임명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임명한 7사람을 아주 개떡으로 보고 지네들이 뭘 알아? 하고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가지고 이 채권을 사고 팔고 해서 미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자라서요 폐결핵에 걸려요. 폐결핵이 걸려서 굉장히 일찍 죽는데 죽을 때 죽는 날짜가 중요해요. 1928년 10월 16일이었는데 워싱턴의 저 바보들 때문에 내가 죽으면 1년 내로 우리나라에 공황이 올 거야. 딱 1년째 되는 딱 1년째 되는 날 공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통화주의자 경제학자가 대공황의 9가지 이유 중에 5번째인가 6번째 미스터 스트롱의 너무 이른 죽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스트롱이 1년만 더 살았으면 미국은 대공황이 안 왔다고 확신을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데 결국 미국 의회는 스트롱이 옳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려고 했던 FOMC라는 걸 만들자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스트롱의 그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앙은행은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돈을 풀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돈을 빼는 게 중앙은행이 할 일이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위기든 글로벌 위기든
양적 완화를 하고 뭐를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미스터 스트롱이 있기 전에는 전혀 미국에서 통하지 않았던 생각이었던 거죠. 스트롱이랑 케인즈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이론적인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해줬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적극적인 개입주의자죠. 예. 예. 물론 케인즈는 재정 정책을 강조했고 이 사람은 금융 정책을 강조했는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먼저 개입해서 그 문제를 최소화한다 네. 하는 그런 면에서는 생각이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신, 수신, 공개시장 조작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이제 수신, 여신, 공개시장 조작을 다뤄봤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이런 걸 다루잖아요. 중앙은행의 뭐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이제 최종 대부자. 최종 대부자 기능은 또 통화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대부자는 그야말로 대부니까 여신의 일부분이죠. 크게 보면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3대 기능 중에 여신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경제 위기가 닥쳤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예금 인출 사태가 생긴다. 은행 휴무. 문 닫아. 일주일 동안. 증권거래소 주가가 계속 폭락한다. 일주일 동안 폐장. 그 다음에 외화가 너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모라토리움 선언. 지급 정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이 위태로워질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을 죽여버려가지고 스위치를 끄는 것밖에. 스위치를 끄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스위치를 끄는 거 말고 안에 들어가서 물로 뿌려가지고 불을 끄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걸 스톱하는 거.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서 물로 뿌려가지고 불을 끄는 거.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 그거는 세금을 걷는 권한이 있는 정부도 못하는 것이고 오로지 중앙은행만 발권기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놀랍게도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873년까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까지도 유명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의 초대 편집장이었던 월터 베젯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영란은행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다.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은행을 살려주면 한 은행을 살려주는 게 10개, 20개 은행 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다 같이 잘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롬바르트 스트리트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트라는 거야. 이런 걸 영란은행에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그게 이제 알려진 것이죠.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터 베젯은 언론인이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론이나 화폐금융 또는 거시경제학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개념을 경제학 교수가 아니고요. 언론인이 생각해냈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죠?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학력이나 아니면 전공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월터 베젯은요, 롬바르트 스트리트라는 책 말고 영국의 헌법이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게 영국 법대생들의 헌법학 교과서입니다. 월터 베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이코노미스트지 초대 편집장이자 법학 교과서도 쓰고 경제학 교과서도 쓴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래서 최종 대부자 기능 그거는 굉장히 늦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대부자라고 한다라는 건 결국엔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까지 포함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경제가 다 죽었을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중앙은행은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서 살린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최초 대부자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도덕해이가 생겨가지고 뭐 어차피 중앙은행이 돈 빌려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생기면 위험하니까 대부자 노릇을 하되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앙은행 통화정책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또 요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한테도 널리 소개가 됐는데 통화 수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아마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포함한 누군가 이제 뭐 경제학 책을 쓴다면 네. 통화 수합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통화 수합이라고 그러는 것은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자국 통화를 빌려주어서 네. 그 돈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는 거니까 서로 돈 찍는 인쇄기를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일인 거죠. 예. 예. 그거는 뭐 20세기 후반까지도 안 알려졌다가 이제 요즘에는 꽤 자주 이용되고 있는 수단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미국이 자기보다 못한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라고. 그렇진 않을 것 그렇지는 같은데요. 않아요. 통화 수합은 공교롭게도 다른 나라가 십시일반씩 돈을 모아서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통화 수합입니다. 60년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대 대통령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최초의 가톨릭, 지금 저 바이든 대통령도 가톨릭인데 그쵸. 그 전에 이제 가톨릭 출신의 40대 너무 젊은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좀 이따 쿠바 사태도 터지고 네. 크레물린이라는 엄청난 공산 세력 교활함에 맞서서 미국이 잘 경제나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화를 들고 들어와서 그 금으로 바꿔달라. 네. 그래서 미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악순환을 일으키잖아요. 네. 미국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네. 그럼 빨리 달러화 주고 금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악순환이 일어날 때 당시에 미국 미 연준 의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협상을 맺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 나갑시다. 그래서 니들 다 돈 모아가지고 갖고 있는 달러, 이제 갖고 있는 돈 다 나 좀 빌려줘봐. 근데 예. 당시에 모든 나라가 금본위 제도가 아니었으면 예. 사실은 약간 임시대책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네. 미국은 1온스당 35달러의 환율을 유지한다 하는 의무를 미국한테 부여하고 다른 나라들은 안심하고 달러를 받고 물건을 수출했던 건데 네.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그럴 것 같지가 않아. 돈이 찍혀져 나오는 예. 양을 보니 금이 모자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러화를 들이밀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달러를 날 줘. 그러니까 서로 인출 경쟁이 일어난 거죠. 뱅크런 네. 비슷하게 달러런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다급해져 가지고 다른 9개인가 7개 나라한테 SOS를 쳐가지고 외환을 빌려서 어려움을 이제 해결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지면 미국이 우리한테 달러를 빌려주고 우리는 원화를 주는 네.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이게 아마 다음번 교과서에 실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의미 때문에 점점 또 무제한 수합 이런 게 많아지는 걸까요? 무제한 수합은 우리가 보기엔 무제한 수합인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한도를 정해놓죠. 위험하잖아요. 다른 나라 네. 중앙은행 아무리 우정도 중요하지만 네. 발권기를 다 빌려주면 뭐하니까 한도는 정해지는 있는데 지금 소개한 윌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연준 의장인데 예. 이거를 할 때 연준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화 수합을 FOMC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네. 당시에 연준의 법규실장이 의장, 통화 수합은 두 나라 중앙은행끼리 서로 자국의 돈을 빌려주는데 돈과 돈을 빌려주는 거라서 이거는 공개시장 조작이 아닙니다. FOMC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네. 그래도 이게 미국 경제를 살리는 거니까 그냥 합시다. 우격다짐으로 했어요. 윌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밀어붙였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중앙은행은 어떤 때는 법을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 그거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네. 중앙은행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을 넘어서도 일을 해도 되나? 애초에 존재 기반이 법에 있는데 법을 넘는다. 그렇죠. 네. 참 그런 면에서 경제학하고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여신 수신 공개시장 조작과 달리 통화 수합은
그 법을 넘어선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연준은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 지금도 법적 근거가 없나요? 예. 아주 이상한데 우리 한미 통화 수합도 마찬가지고요. 예. FOMC가 의결을 하는데 계약은 한국은행 총재와 뉴욕 연준 총재끼리 사인을 합니다. 국가 간 계약이 예, 아니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아니, 의사 결정한 사람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다른 거죠. 네네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예. 지금 파월 의장이 의결을 했으면 자기가 사인을 해야지. 네. 사인은 뉴욕 총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이게 좀 법적으로 좀 애매해요, 여기가. 통화수합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어떤 때는 법을 넘어가면서까지 공개시장 조작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법 하지 말라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그 시대의 수요에 따라서 발명이 되고 고안이 된다. 처음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이런 걸 해볼까 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발명이 되고 변형이 되고 틀어진다. 공개시장 조작이 그렇고 통화수합이 그렇고 최종 대부자 기능이 그렇고 다 그렇다.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통화수합이 위기의 필요성은 이해가 가는데 예. 평상시에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컨틴전시 차원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60년대 초반에 미국하고 연준하고 통화사업을 맺었던 스위스, 네. 유럽, 캐나다, 일본, 뭐 캐나다 예. 뭐 그런 데는 평상시에도 잔액을 조금씩은 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같이 하고 있는 그렇죠. 행위라고 봐도 될까요? 예.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또 달라진 현상 중에 하나는 그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메시지를 예. 많이 던지고 있다. 그게 이제 예. 커뮤니케이션이 예. 통화 정책의 한 수단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교과서에 실릴지 안 실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이 이제 만든 말이잖아요. 이해는 돼요. 예. 한 4, 5년 동안 글로벌 위기가 터졌을 때 0% 금리를 올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매번 동결만 하고서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까 내가 요번에 왜 안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내가 언제쯤 되면 올릴까 한번 이야기해 줄게.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 지금 자리 잡았는데 옛날에는 또 반대였었어요. 말을 많이 하면 뭐 이렇게 말이 문제가 많아 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듯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린다, 낮춘다, 돈을 푼다, 만다. 그럼 끝. 무슨 나한테 더 이상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란은행의 그 몬테규 노먼이라는 총재는 never explain, never excuse. 설명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네. 그냥 넘어간다. 중앙은행은 그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영란은행은 은행이지 연구기관이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뭘 알라고 그래. 그냥 끝. 이런 식의 이야기가 풍미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중앙은행은 과묵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하나의 정책 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이제 바뀐 건데 어찌됐든 교과서에서 죽은 것 같이 소개되어 있는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기복이 있었다.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진화가 됐다 하는 걸로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있는 모두스 네. 오페란디 어떤 일을 한다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그거를 무엇을 바라보면서 네. 어떤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치론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3가지 또는 4가지 또는 5가지 정책 수단들을 무엇을 위해서 물가 안정 또는 금융 안정 최근에는 이제 고용 뭐 빈부격차 유럽에서는 요새는 또 이제 그린 에너지 네. 환경 문제까지도 중앙은행이 관여해야 된다. 뭔 소리야? 물가만 잘하면 됐지. 물가 관리만 잘하면 됐지. 지금 이제 치열하게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나라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라서
중앙은행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냥 시켜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할 일이 아닌가 싶고, 거기는 이제 정치 철학이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끝으로 이제 이 문제가 남습니다. 중앙은행은 아무튼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기구에서 분리돼 가지고 독립된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법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든 다음에 그 이익을 정부로 넘겨주기도 하고 내부 유보로 두고도 하잖아요. 예. 그 짓을 왜 하나요? 일단 이런 거는 있어요. 중앙은행은 돈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 파산할 수가 없죠. 네. 그죠? 자기가 망하기 전에 돈을 찍으면 되니까. 경제에서 가장 마지막에 망할 기관이 될 거예요. 네. 국가랑 같이. 그죠?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정부, 예. 또 교황청. 그죠? 예. 그 영혼의 세계를 믿는 그 조직이 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흑자 적자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네. 중세, 근세에는 너무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씀씀이를 너무 펑펑 쓰는 바람에 결국은 면죄부를 파는 일까지 생기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그 영원한 조직이라고 생각되는 교황청 또는 정부, 또 하나 있죠. 가계. 가족은 결혼 또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해체가 되지만 네. 가계, 패밀리는 그렇게 되지만 하우스홀드라는 거는 안 망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가계의 자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국가는 자본금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교황청은 자본금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안 망할 조직이라면 자본금이 필요 없어요. 같은 이유에서 지금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조직이라면 자본금이 필요 없고요. 또 내부 유보금도 필요 없어요. 망하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망하지 않을 조직이라면 네. 자본금도 필요 없고 내부 유보금도 필요 없다. 네.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인데 이익의 30%는 또 적립을 해요. 무엇을 위한 적립이지? 그러게요. 그죠? 그래서 최근엔 이제 그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위기가 생겼을 때 때마침 지난해 2020년 한국은행 이익이 10조 원이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가장 많은 이익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특별하니까 내부 유보 같은 거 좀 줄이고 그 돈으로 경제난 개척에 쓰자.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중앙은행이 그냥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써제끼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신, 수신, 공개시장 주장, 토화수합, 최종 대부자 기능을 다 통해 가지고 얻은 이익을 그 일을 하면서 이윤 극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생긴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은 거냐. 정부 같았으면 그냥 재정 흑자로 생각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세금을 들거나 그러면 되는데, 중앙은행의 이익이란 무엇이냐, 나눠 쓸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제학 교과서에서 아직도 아무도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는 뒤집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예. 정부 재정으로 메꿔줘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예. 하면 추가로 생긴 것들을 재정으로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도 이제 결국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치의 문제가 돼요.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분데스방크에서는 그 이익을 독일 경제 통일된 직후에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그 돈을 끌어 쓰자고 했을 때, 네. 중앙은행하고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뭐 난리가 한번 나서 사람들이 경질이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아르헨티나도 이익을 대통령이 직접 가져다 쓰겠다고 그랬다가 뭐 총재가 사임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거꾸로 태국, 제가 알고 있기에 태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지금 20년, 30년대 자본 잠식이에요. 어차피 안 망하는데 중앙은행이 뭐 적자가 좀 보면 어때?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찍는 데가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의 이익을 자기가 만드는 돈으로 평가했을 때 그 이익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 자체는 또 중앙은행이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제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돼서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조직의 이익이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답이 없는 거죠. 제가 최종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모두스 오페란디,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응축이 돼서 생기는 중앙은행의 이익은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가치론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다. 다 첫째 시간인가 얘기했지만 철학에는 인식론이 있고 가치론이 있고 존재론이 네. 있는데 경제학은 오퍼레이션은 강한데 가치론은 좀 약한 실증 과학으로서 지향을 하면서 철학적인 면은 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학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그것처럼 보이네요. 러셀의 역설이라고 하나요? 모든 책의 제목을 모아 적어놓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의 제목은 예. 그 책 안에 적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모순이 있거든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래서 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스 오페란디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가치론으로 끝나게 되는데 중앙은행의 이익이 무엇이냐, 처분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통화정책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는 돈이란 무엇이냐 그것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